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에서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종 분석 담당하고 있는 김승민 연구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개발 현황과 그리고 그런 것들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 이제 빅파마들 중심으로 해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 제약 바이오 업체들에게는 어떤 큰 시장이 하나 생겼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암제, 이제 암이 생기고 항암제가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당뇨가 생기고 당뇨 치료제, 이제 인슐린 같은 것들이 출시가 되었는데 이 코로나19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 개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 치료제에 대한 시장도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코로나19가 등장했다라고 해서 항암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당뇨 치료제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먹는 거는 그대로 있고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또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시장은 기존의 시장보다 더 커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추적하고 있는 이 빅파마들 14개 정도가 있는데요. 큰 회사들 존슨앤존슨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일라이릴리, 머크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백신이나 치료제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열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길리어드라는 회사가 임상 3상 단계에서 가장 빨리 개발을 해왔었는데요. 이 5월 초 정도에 임상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죠. 이 렘데시비르의 임상 데이터, 이 렘데시비르라는 길리어드가 개발하고 있었던, 원래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다가 여기에 효과가 있더라 하면서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중간 데이터긴 하지만 가짜약 대비해서 31% 이제 회복 속도가 개선되었다라는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의 데이터도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가짜약 대비해서 효과를 낸, 그리고 임상 데이터를 낸 그 약품이 없기 때문에 렘데시비르가 첫 번째 이제 약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제 이 약품은 굉장히 범용적으로 사용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의 완치에 가까운 드라마틱한 개선을 나타내는 치료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치료제와 그리고 정상인, 우리 같은 이 감염이 되지 않은 환자들이 먼저 이제 맞아가지고 항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치료제인데요. 이 치료제는 이 코로나19에 이제 걸린 환자들한테 투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긴급 허가, 미국에서 긴급 승인을 받은 렘데시비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임상 3상 단계의 아이템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들은 이 기존의 다른 약품으로 출시가 된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바티스나 일라이릴리나 로슈, 사노피 이런 회사들이 이제 출시한 약품들을 보면 기존의 이제 골수 섬유증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 요런 병에 대해서 쓰이는 약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그 발병한 환자들이 이제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염증을 타겟으로 하는 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후기 단계, 이런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아이템들은 기존에 출시된 약품들의 다른 적응증, 이제 용도 변경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드럭 리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템에 대한 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직접 타겟하는 신약, 우리가 이제 좀 기대하는 드라마틱한 데이터가 나올 걸로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은 5월과 6월에 임상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좀 빨리 하고 있는 업체들 지금 보시면 일라이릴리, 그리고 리제네론, 셀트리온, 아스트라제네카, 비어, 화이자,
암젠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약들의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 위에 여기 보시는 게 이 드럭 리포지셔닝이고요. 아래 보시는 게 이제 신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드럭 리포지셔닝에 대한 데이터도 계속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렘데시빌의 데이터도 나올 거고 그리고 릴리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출시했었던 약품에 대한 데이터도 나올 거고 사노피,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이런 회사들의 데이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거 이제 신약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보시면 5월 말에 릴리가 개발하고 있는 이 중화항체가 있고요. 6월 달에 리제네론 이제 중화항체가 있고 7월 달에 셀트리온 그리고 7, 8월에 비르 여름에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의 8, 9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임상 진입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고 이제 이벤트성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임상에 들어간 약품들의 임상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백신은 이 일반인이나 정상인에게 투여를 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 정상 세포가 여기 존재를 하겠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이 정상 세포에 침투했었을 때 이제 병이 발병을 하게 된다. 이 코비드 19이 발병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이게 이렇게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주위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과 그리고 세포 주위에 있는 ACE 리셉터라는 게 이제 결합을 한 후에 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침투를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말하자면 가짜 스파이크 단백질을 먼저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 단백질 혹은 mRNA 그리고 DNA 이런 것들 접근 방식을 통해서 가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 놓고 원래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체계가 이걸 공격해서 항체를 생산할 수 있게끔 먼저 만들어 두는 컨셉이 백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원래 이제 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은 전임상에서 임상 1상, 그리고 임상 2상, 3상, 그리고 허가를 받는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다 보니까 모더나라는 이 mRNA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의 이 mRNA 백신은 전임상과 임상 1상과 임상 2상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 3상 계획도 밝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백신 개발도 지금 굉장히 빨리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백신 개발되고 있는 것들 보면 모더나라는 미국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회사 칸시노나 시노박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임상 2상에 지금 진입을 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이노비오, 존슨앤존슨, 바이오엔텍, 화이자, 노바박스, 사노피, GSK 이런 애들이 임상 1상이거나 임상 1상에 지금 진입할 예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월달 그리고 6월달부터 이 백신의 안전성 그리고 면역원성 임상 데이터가 발표가 될 텐데 이 얘네들이 개발하고 있는 약품들이 정상인에게 투여를 했더니 항체가 생겼다. 그리고 안전성은 굉장히 뛰어나더라.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면 그 약품에 대한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백신 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빨리 하고 있는 모더나라는 회사가 이제 밝히고 있는 타임라인이 2021년도 초 정도에 신약 허가를 받는 게 얘네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백신은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가장 빨리 나오는 시기는 2021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어떤 재평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미국의 제약바이오 섹터는 항상 이제 시장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 섹터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철만 되면은 항상 약가 규제, 미국의 약값이 굉장히 비싸다, 약가를 내려야 된다, 이런 이슈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인데요. 약가를 규제해야 된다, 내려야 된다라는 쪽의 논리는 약가가 미국에서 가장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제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논리고, 규제를 좀 반대하는 논리, 시장 친화적인 논리인데, 이 미국에서 신약이 가장 빨리 출시되고 이 바이오텍 생태계가 가장 잘 조성된 이유, 뭐 예를 들면 지금 모더나의 약품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가장 빨리 나오고 있죠. 그런 이유가 미국에서 약값을 잘 받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텍들이 미국 시장에서 빨리 개발하고 출시할 유인이 미국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쪽에서는 많이 이제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약가 규제 논리가 계속 이 섹터를 눌러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에 그 트럼프와 이제 민주당의 힐러리가 이제 대선을 치렀었는데, 약가 규제 힐러리의 주된 공약이 약가를 내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부터 제약바이오 밸류에이션은 시장 대비 계속 낮아진 상황이었는데, 보시면 파마, 이제 제약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시장 대비해서 지금 미국 시장 밸류에이션이 뭐 거의 20배에서 뭐 23배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계속 낮게 받았었던 이유가 약가 규제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의약품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됐죠. 지금은 약가보다 치료제나 백신 개발하는 게 더 먼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나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이 치료제나 백신을 굉장히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이 제약바이오 업체들, 미국에는 사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탐욕스러운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된다면 이런 이미지 개선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시민단체 이런 반발들도 조금 적어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약가 규제에 대한 리스크도 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나 이제 S&P 500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시장 밸류에이션이 1위라고 하면 거의 15년쯤부터 해서 시장 밸류에이션보다 계속 이제 할인이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빅파마들, 큰 회사들의 실적 발표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노바티스나 뭐 화이자나 암젠이나 이런 회사들의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 인식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대답한 것들을 보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비자들도 이 인식 전환이 될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는 이제 제약사나 바이오텍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가 규제에 대한 리스크도 좀 우리가 완화될 것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새로운 기술의 블록버스터 가능성인데요. 현재까지 출시되지 않았던 계열의 약품들이 출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블록버스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면 주위에 이 스파이크 단백질과 이 일반 그 세포의 ACE2와 결합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침투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가짜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그 단백질이 요거라고 보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이제 지금 많이 쓰이는 단백질 이제 백신들은 요쪽을 건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mRNA 백신이나 D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요거 앞 단계입니다. 이 단백질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가 전사를 통해서 mRNA가 되고 요게 이제 단백질로 발현이 되는데, 요 앞단에 mRNA나 DNA 백신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단백질보다 이 mRNA나 DNA의 구조 자체가 더 간단하기 때문에 빠른 생산 혹은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mRNA 백신 그리고 DNA 백신, 여기 장점들을 보시면 기존의
이제 단백질 기반 백신들보다 더 빨리 개발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데요. 지금 아까 이게 이제 mRNA 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게 모더나의 mRNA 백신이고요. mRNA 백신을 보면 원래 이 모더나라는 회사는 지금까지 출시된 mRNA 백신도 없고 약품도 없고 지금까지 요 계열의 약품 출시가 된 게 없습니다. mRNA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약품이. 그래서 모더나가 제일 빨리 하고 있는데 모더나라는 회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출시 이제 이벤트 예정이 202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얘네가 개발하고 있었던 가장 앞서 있던 아이템은 2023년도에 출시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이거 백신을 새롭게 만들어서 가속도가 지금 붙어서 이제 뭐 정부기관 이런 것들의 지원을 굉장히 빨리 받아서 2021년도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시기보다 2년에서 3년을 당긴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기술의 가속도가 붙은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백신으로 나온다면 모더나는 mRNA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백신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뭐 예방 백신뿐만 아니라 항암 백신도 만들고 있고 면역 항암제도 만들고 있고 국소재생 치료제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약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 모더나만 mRNA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이오엔텍이라는 나스닥의 상장사 그리고 트랜슬레이트 바이오라는 나스닥의 상장사 이런 업체들이 또 이런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약품을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더나의 약품이 만약에 성공을 해서 출시가 된다면 새로운 계열 mRNA라는 새로운 계열의 약품이 출시가 되는 거고 이게 예방 백신에서 성공을 한다면 항암 백신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고 이 계열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엔텍이나 트랜슬레이트 바이오 이런 신규 계열의 회사들도 성공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스닥 바이오텍의 또 새로운 어떤 흐름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 재평가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요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치료제와 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빅파마들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백신이나 치료제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1분기 실적이 어땠고 그리고 제가 추적하는 14개 회사들 중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그리고 실적도 좋은 회사들 어떤 회사들 투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빅파마라고 하는 요 업체들이 이 실적을 다 잘 냈습니다. 이제 매출액 컨센서스 5% 이상 상회하는 회사가 존슨앤존슨, 머크, 일라이릴리, 아스트라제네카가 있었고요. 그리고 컨센서스를 15% 이상 상회한 회사가 존슨앤존슨, 일라이릴리, 바이오젠, 사노피가 있었습니다. 요 서프라이즈의 이유는 미국, 유럽에서 팬데믹이 시작이 되었죠. 팬데믹이 이제 아시아를 지나서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되었죠. 그래서 이 팬데믹에 대한 우려로 기존에 약을 처방받던 환자들이 처방받던 것보다 더 받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중간 도매나 소매상들도 재고를 축적을 하게 되면서 1분기 때 굉장히 실적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쪽을 계속 뭐 몇 년 동안 보고 있지만 이런 실적을 기록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 매출액이나 순이익 성장률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두 자릿수 성장을 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요게 이제 이 코로나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1분기 때에 많이 이제 팔았기 때문에 2분기 거를 많이 땡겨간 거죠. 그래서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요 업체들이 2020년 가이던스를 유지를 했습니다. 당연히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당뇨 환자가 약을 먹다가 약을 끊지는 않습니다. 항암제 치료를 받던 환자가 스케줄에 맞게 항암 치료를 받아야지 그걸 갑자기 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약품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정해져 있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1분기에 많이 이제 팔았으면 2분기 좀 줄어들겠지만 3분기에 다시 회복하고 4분기에 정상화되는 것들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의 가정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3분기부터 회복이 되는 것들을 2분기 때 최악이고 3분기 때 회복되는 것들을 이제 빅파마들이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0년도 가이던스를 대부분의 빅파마들이 유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헬스케어 업체 외에 다른 이제 섹터를 보시면 가이던스를 낮춘 회사들이 이제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헬스케어 업체들,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간단하게 실적 정리한 표들을 보시면 컨센서스 대비해서 가장 잘 나온 회사는 여기 이제 BMS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셀진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게 셀진의 이제 매출액과 이제 이익단이 다 같이 합쳐지게 되면서 좀 서프라이즈가 난 경우가 있었고요. 그거 외에 이제 컨센서스를 많이 상회한 업체가 보시면 릴리가 매출액을 7% 비트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7% 비트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순이익단에서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잘 나온 업체들이 많은데 뭐 존슨앤존슨, 또 릴리, 뭐 머크, BMS, 바이오젠,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들 중에 14개의 빅파마들, 제가 이제 추적하는 그런 빅파마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탑픽으로 말씀드릴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은 본업의 고성장이 지속되는 회사, 그리고 코로나19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순서 이제 선호도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라일릴리라는 회사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뭐 많이들 아시는 시알리스라는 발기부전 치료제 특허 만료 때문에 2019년도에 매출액 성장률이 뭐 2%, 3% 수준으로 감소를 했었는데요. 둔화가 되었었는데 이게 이제 반영이 다 되었고, 이제 올해의 신제품이나 추가 파이프라인 개발 진전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원래 이 회사는 7% 가까이 고성장하는 회사였는데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기대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은 얘네가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허가를 획득한 항암제, 이 갑상선암이나 비소세포 폐암에 사용되는 RET 이니비터라는 약품이 있고요. 그리고 이 터제파타이드라는 당뇨약인데 지금 출시된 당뇨약들 대부분은 이제 GLP-1 싱글 아고니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터제파타이드는 GLP-1이랑 GIP까지 이제 두 개의 이중 작용을 하는 듀얼 아고니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임상 3상 단계에 기대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품이 없는 쪽이죠.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도나네맙이라는 N3PG 타겟으로 하는 항체의약품이 임상 2상에 되어 있고, 요거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내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보시면 아까 이제 드럭 리포지션이라고 해서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데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임상하고 있는 게 올루미언트라는 얘네 원래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되는 약인데, 이게 지금 단독과 렘데시비르 병용으로 지금 임상을 하고 있고요. 이 임상 3상 데이터도 지금 곧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NG2 타겟으로 하고 있는 임상 2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완전 신약 6월 달에 임상 진입이 예상되는 항체의약품도 얘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업 성장과 이 코로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해서 이제 릴리를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인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사실 뭐 과거에 고성장을 했다가 특허 만료가 되면서 이제 탑라인이 계속 깎여가던 매출액 성장률이 이제 매출액 역성장하다가 2018년부터 얘네가 출시한 신제품들이 이제 대박을 치면서 그걸 기반으로 지금 고성장으로 올라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기반이 된 아이템들이 항암제, 타그리소, 임핀지, 린파자, 칼큐엔스, 이런 사실 이름이 굉장히 어렵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지만, 이 항암제 신약을 기반으로 해서 고성장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 얘네는 올해 성장을 9%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은 작년에 허가를 받은 항암제, 이 엔허2라는 이제 ADC
그 계열의 약품이고 허투를 타겟으로 하는 이제 유방암 치료제인데요. 뭐 많이들 아시는 허셉틴 뭐 이런 계열의 허투를 타겟으로 하는 ADC 유방암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천식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테제펠루맙, 요거 이제 신규 타겟이고요. 요것들 파이프라인에 있고, 코로나19 치료제로는 이제 드럭 리포지셔닝으로 얘네가 칼큐엔스 그리고 파시가 임상 3상을 하고 있습니다. 칼큐엔스는 이게 혈액암이고 원래 SGLT2 요 파시가는 당뇨약인데 이쪽에 지금 임상을 해보고 있고요. 백신으로는 옥스퍼드 대학하고 같이 하고 있는 바이러스 벡터 기반의 백신을 임상 1상 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굉장히 고성장하는 기업이고 거기에 코로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사노피라는 회사인데요. 사노피는 아토피 치료제 듀픽센트라는 아이템으로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노피의 듀픽센트가 출시되기 전에는 전 세계에 아토피 신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체 의약품이 없었죠. 그래서 아토피 신약 듀픽센트가 출시되고 지금 사노피가 고성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노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아스트라제네카처럼 얘네는 원래 란투스라는 당뇨약품 메가블록버스터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특허 만료가 돼가지고 얘네도 계속 성장 정체, 역성장을 가고 있다가 지금 듀픽센트라는 아이템을 출시를 하고 다시 이제 성장 궤도로 좀 진입한 그런 회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은 최근에 허가를 받은 그 이사툭시맙이라는 약품, 이 다발성 골수종에 사용되는 CD38이라는 타겟으로 만들어진 항체 의약품인데 지금 이 CD38 타겟으로 팔리고 있는 약품이 존슨앤존슨의 다잘렉스라는 약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또 빨리 시장에 침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되는 요 168이라는 BTK 억제제, 요거는 이 다발성 경화증 그 경구용 약품 중에 베스트 인 클래스로 얘네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코로나 치료제를 보면 아까 이제 드럭 리포지셔닝, 쾌브자라,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된 약품을 지금 임상 3상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백신으로 신규로 개발하고 있는 게 얘네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사노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많이들 아시는 플루 백신, 그 신종 플루에 대한 백신을 또 얘네가 굉장히 지금 잘 팔고 있는 회사인데 백신, 이 GSK라는 회사와 제조합 단백질 기반 백신으로 해서 하나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트랜슬레이트 바이오라는 회사와 아까 이제 모더나가 했었던 그런 동일 계열 mRNA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임상 진입할 거는 이제 4분기에, 올해 4분기에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노피를 사실 이 백신에 좀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워낙에 얘네가 백신을 잘 하고 있는 회사이고 이 제조학 단백질 기반 백신, mRNA 기반 백신과 DNA 백신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까지 출시된 약품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뭐 말하자면 검증이 되지 않은 플랫폼인데 이 제조합 단백질 기반 백신 사노피 얘네는 플루블락이라는 그 플루 백신을 출시한 경험 이 그 플랫폼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검증된 플랫폼이죠. 그래서 사노피도 백신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머크인데요. 머크는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면서 이제 탑픽, 뭐 사실 저희가 계속 탑픽으로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빠지면서 더 매력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주가가 빠진 이유가 1분기 실적 발표 때 2020년 가이던스를 기존 대비해서 5% 낮췄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머크는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병원에서 쓰는 약품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마취했다가 마취 깨우는 약이라든지 혹은 백신 같은 경우 자궁경부암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접종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 때문에 병원에 못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머크의 약품에 이제 3분의 2 정도가 병원에 방문해서 이제 처방받는 그런 치료를 받는 약품이라서 좀 타격을 입을 거다라고 예상했고 가이던스를 5% 낮추면서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머크의 핵심은 키트로다라는 항암제죠. 얘네의 성장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잠시 이제 수요가 조금 위축될 수 있지만 그게 빨리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백신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얘네가 잘 팔고 있는 HPV 백신 가다실이나 폐렴구근 백신 유모박스 이런 것들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서 이 업체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싸진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머크라는 업체가 키트루다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고 있었던 회사인데 이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많이 내려가 있어서 지금 좀 진입하기 굉장히 편안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추천드린 이제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은 여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릴리, 그리고 머크, 사노피 이렇게 머크랑 사노피는 거의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요. 릴리랑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바이오텍에 대한 섹터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처음에 제가 중반부쯤에 말씀드렸는데 투자할 수 있는 ETF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텍 사실 빅파마가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보다 바이오텍 이 영업 실적이 없고 이제 새로운 기술을 써서 개발하는 업체나 지금 상업화시킨 약품이 없는 바이오텍이 만약에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면 당연히 기존의 이제 기업 가치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주가 퍼포먼스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높겠죠. 그래서 지금 모더나라는 업체가 거의 지금 나스닥에서 6배, 7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고 뭐 요거 기반으로 이제 쓴 저희 자료를 보시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뭐 2배에서 3배 정도 올라간 업체를 굉장히 허다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임상 실패 리스크는 언제나 바이오텍에게 존재를 합니다. 이 바이오텍은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이제 개별 종목으로 투자를 뭐 여러 회사로 나눠 하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 ETF를 투자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바이오텍 ETF가 있는데 iShares 나스닥 바이오텍 ETF라는 IBB라는 티커를 가진 ETF가 있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텍 ETF 중에 AUM이 가장 큰 ETF고요. SPDR S&P 바이오텍 ETF라고 XBI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 번째 규모의 AUM인데 이 IBB와 XBI의 차이점은 IBB는 보시면 시가총액이 큰 업체들 위주로 시총 기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XBI는 이 시총이 큰 업체들부터 시총이 작은 업체들까지 동일한 비중, 이제 동일 가중 비중으로 해서 이 ETF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바이오텍의 퍼포먼스가 좋을 때는 XBI의 수익률이 더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BB랑 XBI 두 개 다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X 지노믹스 바이오테크놀로지 ETF라는 이제 지놈이라는 티커를 가진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DNA 혹은 RNA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성되어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이제 개발 동향과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빅파마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ETF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저희 미래세대 홈페이지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